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의 이기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데, 자, 오늘은 이 가을을 맞아서 법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먼저 최근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생겼죠.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배우 황정음 씨입니다. 예, 꽤 여러 작품에 출연했었고 지명도도 있는 배우죠. 예. 이 황정음 씨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43억 횡령 배우 황정음, 이제 항소는 포기했고 징역 2년형 그리고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제가 그 황정음 씨가 운영하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회사명은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고요. 여기 자본금을 보니까 증자를 해서 자본금이 현재 5억 1천만 원이네요. 예. 이 회사의 주주는 황정음 씨고 황정음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원 사항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황정음 씨하고 한 명이 더 있는데 뭐 한 30년 정도 차이 나는 분이라 어머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치는 않고요. 어쨌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황정음 씨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 43억 횡령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황정음 씨는 2022년 7월쯤에 이 기획사 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뺐고, 그리고 그 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구속됐죠. 불구속됐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굉장히 큽니다. 총 13회에 걸쳐서 회사 돈 43억 6천만 원 중에 42억 원을 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뭐 이 과정에서 법정에서 황정음 씨는 공소 사실 모두 인정했고 피해액도 전부 전액 변제했습니다. 위에도 기사가 잠깐 나왔지만 이 돈으로 뭐 암호화폐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카드값도 결제했고 그 다음에 뭐 세금도 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우리는 이것을 횡령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4년 동안 뭐 별일이 없으면 형 집행은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의 사용에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또 살펴보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손해가 난다고 해도 본인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피해자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 가지급금이 뭐 금액도 크고 이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 예를 잘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연예인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죠. 이거 굉장히 뭐 시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없는 대표님이 없으실 텐데 우리 가지급금이 많고 오랫동안 있는 법인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횡령이란 뭔지 정확히 정의하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의어가 있는데 동의어죠. 뭐 도둑질, 도용, 절도. 참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횡령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횡령에 대한 처벌은 형법입니다. 형법 제355조에서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횡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여기 보시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황정엄 씨는 이 중에서 우리가 벌금을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르고 징역 2년이죠. 5년이 하니까 징역 2년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가지급금에 노출되어져 있고 이 가지급금 때문에 고생하는지 그 발생 프로세스 한번 볼까요? 여기 개인과 법인을 제가 얘기했는데, 자, 개인 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대표님 개인입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 빼고 남은 것이 바로 대표님 급여로 귀속이 됩니다. 세금은 강제적으로 다 부과가 되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사업의 주체가 대표님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따로 인격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매출이 일어나고 거기에 비용을 빼주는데 여기에서 대표님 급여가 나가죠. 대표님은 법인의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세금을 내십니다. 내게 되죠. 그런데 이 비용 다 처리하고 남은 돈이 당기순이익이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쌓여서 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쌓여있는 잉여금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가져가서 이런저런 용도로 아까 황정음 씨처럼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뭐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이게 가지급금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그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은 사실 발생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창업기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창업할 때 어떻게 되죠?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본금을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차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금을 일단 투자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갚아야 되니까 자본금을 바로 가지급으로 빼죠. 그리고 그것을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자본금의 가장 납입이라고 하고 그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중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자본금의 가장 납입이라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이렇게 법인 설립할 때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님들도 얘기를 해보면 다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기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성장기 때는 이 가공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왜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죠. 우리 회사가 거래업체에 상품 8억 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매출이 8억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매출을 조금 사이즈를 키울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익도 많이 내야 된다고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사이즈에 대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즉 이렇게 상품을 8억을 팔았는데 거래업체로부터 이제 세금 계산서 10억 끊어주고 대금을 10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았으면 2억은 돌려줘야 되죠. 이렇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이것을 가공 매출이라고 얘기했고요. 성장기 때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성장기 때는 이제 증빙곤란한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죠. 뭐 영업비라든가 리베이트라든가 뭐 증빙하기 곤란한 인건비 같은 것들은 다 모아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고요. 기간이 오래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쌓인 가지급금도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회사에 돈도 많이 생겼어요. 그럴 때 대표님이 가지급을 큰 금액을 받아갑니다. 뭐 수억에서 뭐 몇십억을 받아가시기도 하죠. 자, 이래서 큰 돈을 받아가서는 하는 일은 결국은 뭐냐면 이 용처는 하나입니다. 네, 부동산 매입이죠. 왜냐하면 큰 돈을 가져올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가지급으로 빼오시는 거죠. 자, 이것이 거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진성 가지급금이라고 그러죠. 이거 진짜 내가 필요해서 법인 돈을 세금 없이 뺀 거예요. 아까 1번과 2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가지급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고 납득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심 이해는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가지급금을 가지고 이렇게 횡령죄를 묻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을 가능하면 줄이고 그다음에 상환하고 해야 됩니다. 상환해서 줄이고 아니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자, 가지급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회사가 빌려줬으니까 회사에 다시 갚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갚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법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자, 2번 법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법인 자산으로 환원하는지 그 프로세스 한번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의 매출이 일어나죠. 거기서 이제 비용 빼죠. 예, 비용 빼고 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뭐죠? 예,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쌓여서 잉여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이 비용 항목에서 임원의 권리를 통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잉여금은 이제 자본 항목이죠. 자본 항목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통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죠. 내가 급여 및 상여로 가져오는 겁니다. 회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급여 상여를 플러스 알파로 더 가져와서 내가 가져갔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인데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급여 상여를 더 가져온 임원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건보료까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뭐 소득세 증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건보료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임원은 이렇게 되고요. 법인은 어떨까요? 법인은 자, 임원이 그 그러니까 손비 처리를 하게 되면, 즉 급여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 손비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판관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만큼 이익은 감소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임원 보수 규정이 있으신가요, 대표님? 대표님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임원의 보수 중에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점검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부인당할 경우에는 손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위에 말씀드렸던 법인의 혜택, 즉 법인세가 감소되는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판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임원 상여금이 급여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납세자하고 국세청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법원이 판결을 했죠. 이렇게 됩니다. 쟁점 상여금은 정관 그리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 산입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국가가 즉 국세청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은 손금 산입하지 않는다. 즉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즉 법인세를 절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크죠? 퇴직금 중점3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원은 자,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이 뭐 수억에서부터 뭐 10억이 넘고 몇십억이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즉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그 소득세 구조를 보면 10억 이상이면 45%에 지방세 합치면 49.5%, 거기에 건보료 8%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대단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 소득세율은 대단히 낮죠. 규모가 크지만 세율은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법인은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손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의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대단히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아예 그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도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해에 넘어가서 또 차감시켜 주니까 법인세를 굉장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원 보수 규정을 점검해야 됩니다. 대표님의 정관을 여시고 임원 보수 규정이 되어져 있는지, 그 중에서 이 퇴직금 규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즉 배수 규정, 배수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임원은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설정되어집니다. 배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임원의 혜택이 없어지고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밖에 퇴직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집니까? 예.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소득 평균이 월급이 되잖아요. 그거 갖고 근무연수를 곱하게 되는데 임원은 또 다릅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그에 따라서 급여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부인 시에 손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자, 여기는 임원의 퇴직 소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소득세법 22조를 말씀드릴게요. 법문이 되게 길고 하지만 그 다 읽으면 또 역시 머리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냐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이 아니라 여기 3년 평균입니다. 근로소득자들보다는 조금 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들은 그 평균 급여의 12분의 1, 그러니까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급여 정도가 퇴직금으로 적립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님들은 1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에요. 조금 더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3배수를 해줬습니다. 근로자는 1배수인데 대표님들은 3배수의 혜택을 드렸죠. 그리고 2020년부터는 2배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이 2배수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퇴직소득세로 이게 상한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급여도 정하시고 급여를 조정하셔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당이죠. 아까 급여와 상여금, 그 다음에 퇴직금은 임원의 권리를 통해서 손비 처리되는 과정이라면 이 배당부터는 쌓여있는 잉여금에서 빠져나가는 주주의 권리를 통한 자본 거래가 될 겁니다. 자, 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배당을 받는 사람은 임원이 아니라 주주입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은 임원이면서 주주이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배당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주는 어떤가요? 분리과세 2천만 원이 적용받게 되죠. 이게 뭐냐면 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1년에 한 사람에게 2천만 원까지만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지방세 합쳐서 15.4% 분리과세합니다. 여기에는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대단히 급여가 많으신 대표님들에게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이 배당은 잉여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잉여금은 자본 항목이죠. 자본 항목에서 빠지게 되면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면 대표님이 주식을 이동할 때 상속이나 증여, 양도를 할 때 세율이 떨어지는 효과, 그래서 세금을 더 낮게 내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요한 것은 뭐냐면 배당 관련 규정하고 주주들 간의 지분율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분율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주주는, 그러니까 배당은 주주가 가진 지분율에 따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즉, 지분율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혼자 주주면 저 2천만 원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딱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주가 2명이라면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면 4천이 되고 3명이라면 6천, 4명이라면 8천만 원까지 저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분율이 대표님이 80%, 나머지가 5% 이런다면 대표님은 2천만 원을 그 분리과세 받으실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지분율대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없는 수준에서 그 분리과세를 받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주 간의 지분율을 비슷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다 2천만 원씩 분리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정인데요. 자, 대표님의 저기를 보셔야 됩니다. 정관을 보셔야 돼요. 배당은 정기 배당도 있고 중간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 규정이 만약에 정관에 있지 않는데 진행했다면 상법 위반이에요. 자, 이런 것도 부인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배당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사회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가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를 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을 경우, 즉 이것을 부인당할 시에는 상법 위반으로 보고 이 배당액은
가지급금 처리합니다. 예. 자, 배당으로 우리가 그 가지급금을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가지급금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내 정관을 먼저 살펴보시고 규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절차 제대로 준수하시고 지분율 점검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죠. 예, 그 다음에 가장 실익이 큰 방법입니다. 자, 주식 소각입니다. 자, 주식 소각인데 이것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이에요. 그래서 세금 발생이 증여 공제 그러니까 활용 범위 6억 아니라면 세금 발생이 되지 않는 방법이죠. 자, 다시 한번 처음 보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핵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법인과 배우자 대표님이 있습니다. 대표님 가지급금이 6억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대표님이 그 급여나 상여를 가져오거나 퇴직금을 가져오거나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 자, 이럴 때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금액으로 그 가지급금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이죠. 이렇게 됩니다. 대표님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표님께서 증여받습니다. 6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받은 대표님은 이 6억을 법인에게 양도를 합니다. 법인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예, 상법이 2012년에 바뀌어서 우리 같은 비상장 법인도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회사에게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6억을 줍니다. 어디에서 줄까요? 예, 잉여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자, 지급받은 6억으로 대표님은 무엇을 하시면 됩니까? 네,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가지급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대표님께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입니다. 자, 증여세 그 배우자가 한 증여 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다면 6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이 없고요. 증여세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표님이 회사에게 이제 양도를 하셨죠. 제가 늘상 그냥 양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럴 때는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데 양도세는 차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6억에 사서 6억에 팔았기 때문에 차익이 없어서 세금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인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잉여금을 자본 항목에서 뺄 수 있고 그것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인데, 자, 주식 소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사항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 주주라고 말씀드릴게요. 대표님인데, 대표님은 일단 세금이 없습니다. 6억이라는 사이즈가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 세금이 없습니다. 그냥 대표님의 연봉과 이 6억을 가져왔을 때 종합소득세를 감안한다면 뭐 30, 40% 세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배당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즉 잉여금이 큰 사이즈로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도 큰 사이즈로 하락을 하고 큰 금액으로 하락을 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세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이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들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실익을 가져가는 절세 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먼저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이 확대가 됐어요. 그게 주식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등의 자산에만 그 양도세 2월 과세 적용이 됐었는데 여기에 주식이 없어서 주식을 단기간 내에 사고 팔고 하면서 증여받고 그 법인의 그 자사주 취득하게 하면서 우리가 소각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그러니까 대상에 주식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됩니다.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주식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증여받았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게 내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던 가액이 아니라 최초의 배우자가 취득했던 가액, 뭐 편의상 액면가라고 하겠습니다. 액면가와의 차액을 갖고 과세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됐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는 내가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기 때문에 차익이 없죠. 그래서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된 이후에는 어떻죠? 내가 6억에 받았지만 6억에 팔았지만 받은 금액을 6억으로 보지 않고 최초의 취득가인 1억으로 봐서 차익이 5억이 생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세금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거, 반드시 1년 이후에 양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컨트롤하는 거,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가 평가가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평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되죠. 예.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상법 절차 준수해야 되죠. 예. 우리가 뭔가를 진행할 때는 항상 법 절차를 준수해야 나중에 소명할 때도 문제가 없고 떳떳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에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부인 시 어떻게 됩니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금 세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직접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거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조세 회피를 했다고 보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죠.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소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식소각을 진행할 때는 여기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주권 발행이라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개념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가는 괜히 이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많게 되죠.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은 뭔가요? 예, 산업재산권, 즉 특허입니다. 이것도 개념만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죠. 대표님이 특허를 출원하셨어요. 그 특허를 법인에게 특허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럼 법인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에 대한 주요 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허를 양도한 양도인, 즉 대표님은 어떻게 되나요? 예. 대표님은 여기 특허를 1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1억짜리 특허를 법인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1억을 받으셨죠. 그럼 받은 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 1억 중에 60%면 6천만 원이 되겠죠. 6천만 원은 이제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22%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4288 해서 8.8%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가 1억에 대한 세율은 고작 8.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산업재산권 특허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법인 한번 볼까요? 예, 법인은 특허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5년 동안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5년이면 2천만 원씩 5년이 되겠죠. 자, 1년에 2천만 원씩 법인세를 절감받게 되는 거죠.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큼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허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보다 이 특허가 대표님 순수 개인 특허인지를 증빙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사를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법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표님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이 만든 특허였는지의 여부가 대단히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특허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개인 특허라는 것이 증빙만 된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제 기타죠.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주식에 관한 것들인데요. 예. 먼저 감액배당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감액배당은 아시다시피 자본금의 1.5배 이상의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이 만들어지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 있고 그 감액한 금액은 잉여금으로 편입이 돼서 그것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에 올라왔듯이 투자 범위 내에서만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배당은 내가 투자한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실익이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 소각이 있겠죠. 액면가 소각이란 뭔가요? 내가 자본금 1억 중에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3천만 원을 법인에 액면가로 파는 거예요. 그럼 액면가로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럼 내가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받는 거니까 역시 세금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큰 회사면 내가 그 중에 뭐 5천이고 1억을 뺄 수도 있겠지만 소액 자본금인 회사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본금이
대체로 5천만 원, 1억 이렇게 되는 법인들은 이 액면가 소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가소각이죠. 예. 지금 시가로 평가를 하고 내 액면가와 시가의 차익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만큼 주식을 팔고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그냥 다른 양도세하고 다릅니다. 양도세도 종합소득세하고 같지만 주식은 차익이 3억까지는 22%, 지방세 합쳐서 22%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 20%인데 22%라고 잘못 적었네요. 20%인데 지방세 합치면 22%, 그 다음에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지방세 합치면 27.5%가 부과됩니다. 어차피 큰 금액을 가져온다면 많이 해봤자 30% 미만이니까요. 27.5% 아니니까 다른 세금이 이거보다 초과된다면 이 방법을 쓰는 것도 좋겠죠. 예, 그러나 보유에 대한 제한을 자꾸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각해버리면 이제 의제 배당으로 보고 배당세를 내야 되거든요. 자, 이래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기는 조금 곤란한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법인 자산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늘상 선제적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많은 절세 전략들이 지금 뭐 세법 개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조금씩 막히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 때 그것을 즉시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 조치라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에 가장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되는 대표님들은 바로 주식 소각입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은 이것도 지금 그 양도세 유월과세 그 대상에 주식이 들어왔잖아요. 1년 이내라고 못을 박으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세법이 바뀌면서 뭐 5년 이내로 막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 없이 자금을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법이 어떻게 변화될지 추이를 보고 짐작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선제적 조치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손해는 예방하고 이익은 극대화한다. 예, 제 컨설팅 철학이죠. 자, 뭐 올해와 내년에는 제가 주식 소각 전도사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그 법인 자산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중요 내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